그럼 지금부터 2023년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도서상 저자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은 이종구 선생님의 기업사회 일본과 노동운동의 형성이라는 책입니다. 이종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도서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아시아 연구 우수 저술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책은 2023년에 최종 리스트에 선정된 5권의 책 중에 한 권이고요. 오늘 이종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종구 선생님 먼저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그 이력이 길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도쿄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연구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산업사회학, 정보사회학, 일본 지역 연구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남기셨고요. 2018년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겸직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도 정말 많은데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도시사회, 정보사회 이해,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1960년대, 70년대 노동자의 계급문화의 정체성, 기로에선 중산층, 디지털 시대 구로공단, 한국현대사 개신교 등의 책들, 다수의 책들과 논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책은 굉장히 사실 저도 이틀 동안 꼼꼼히 읽었습니다만 이종구 선생님의 학문적인 이력을 총결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일본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일본 연구의 중요한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도쿄대학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그동안 3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구해온 성과가 이 책에 좀 종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총동원 체제, 시기별로 본다면 국가 총동원 체제가 시작된 1940년대부터 최근 소수파 노동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까지 일본 노사관계를 사회사적으로 탐구한 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토크는 선생님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어찌 보면 일본학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을 좀 친절하게 들으면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로서의 북토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일본학 연구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해오신 원로이기도 하시고요. 또 특히 이제 노사관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오신 전 연구자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박사를 학위를 받고 나서 한 연구자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연구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새로운 연구 주제를 요구하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주제 연구하는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연구 주제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의 세계가 돼버렸는데 어찌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 노사관계,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에 한 우물을 좀 계속해서 파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거야말로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본다면 일본학 그리고 특히 노사관계 노동운동을 연구의 첫 출발점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 그 받은 장학금 자체가 왜 일본을 갔느냐 하는 질문을 갖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건 받은 장학금 자체가 그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의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히스토리를 갖다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 다니다가 1974년도에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이 돼서 뭐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11.6 사건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80년도에 이제 그 대학에 복귀를 해갖고 81년도 가을에 후기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의 서울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도 같은 케이스지만은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그 합격한 사람들도 이제 그 신원조회를 해갖고서 그 과거에 학생운동 전력이 있거나 뭐 시국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합격 취소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해였는데 뭐 이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대학원을 갈 수가 없어 갖고서 일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한 학기 다니면서 동경대학 쪽에다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죠. 그래서 한 학기 지났는데 이제 동경대학에서 오라고 해갖고서 다시 여권 받는데 이제 또 한 1년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재연구소를 만드는 일에 그 79년도서부터 관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연구소가 뭐냐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에 인권운동 단체들이 만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관여됐던 사람 중에서 뭐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 뭐 의원이라든가 뭐 이미경 의원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당시 주로 이제 연구진은 해직 교수들, 뭐 서울대학의 변영윤 선생님이시라든가, 뭐 한완상 선생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진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학과니까 사회조사 같은 걸 하다가 결국 거기에 인연으로 해외에 한국의 독일 쪽에서 마련한 기금이었는데 이제 일종의 사회운동, 기독교 계통의 사회운동 쪽에 영 리더를 갖다 양성하기 위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금이 자기가 속한 대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3년간 풀 스칼라십을 받아갖고서 그 당시 여권을 갖다가 안기부가 안 내줘갖고서 신경을 한 1년쯤 하다가 83년도 1월 달에 간신히 출국할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동기고, 그때 일본으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맨 처음에 프로포저를 갖다가 이제 한일 뭐 비교 연구 뭐 그런 걸로 냈더니, 그때 돌아가신 정운영 교수라고 계시죠? 그 유명한 정치경제학 하신 분들. 그때 그분이 딱 벨기에에서 돌아오셨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정운영 선생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가서 한일 비교 연구 그런 거 하다가는 월간중앙 신동아만 실컷 읽다가 돌아오게 된다. 한국 유학생들 다 그런 짓들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지의 사회과학과 직접 대결을 해서 현지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 정운영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뭐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안이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프로포잘은 동경대학에 낸 프로포잘은 한일 비교 연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국 쪽을 떼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왜 했느냐? 74년도에 대학을 떠났다가 80년도에 복귀하면서 이제 주로 바깥에서 회사원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재운동단체 활동가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는 딴 건 몰라도 노동 쪽은 좀 많이 알게 됐는데 나중에 서울대학에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동안의 공백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81년도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동경대학 갈 때까지 정확히 한 10년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아무리 뭐 착벌레라는 소문 들었던 사람이지만은 10년 동안 전공을 떠나 있다가 다시 전공을 시작하려니까는 뭐
뭐 사상사라든가 기초이론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아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회학 계통에서 이 산업사회학이나 노동사회학 쪽은 한국에서 전공자가 김진균 선생님이 딱 한 분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잘 아는 분야고 또 이거 전공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했죠. 그러고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 이은진 교수가 저 UCLA에 있는 이은진 교수가 또 이거 하고 있어갖고서 결국 제가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전공자가 됐습니다. 노동문제 쪽에서는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선생님 개인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노동사, 노동운동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사실은 또 그런 개인사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 사실 80년대에 노동사나 노동운동이나 노사관계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 민감한 주제였을 것 같고, 특히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노사관계, 노동운동을 연구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약간 민감한 문제일, 또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도 일본에서 한국 연구자가 노사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책에도 잠깐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그런. 예, 그러니까는 우선 유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유학생 간첩단 사건 참 많이 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전공이 뭐냐 그래서 그 산업사회학이다. 그 산업사회학이 뭐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노사관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학생들마다 아니 당신 귀국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위험한 걸 갖다 왜 하느냐. 이제 그러고 이제 1년 동안 말 배우고서 정식으로 이제 석사 과정 들어가는 이제 그 과교수 전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주임 교수가 지금 일본 노사관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본 사회학계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 노사관계, 한국의 미군 정기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쓰는 것을 갖다 일본 사회학계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인터뷰에서 얘기하길래, 근데 한국 사회학계에서는 제가 일본 연구하는 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 발짝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고 먼저 와 있던 그 유학생 지금 나중에 교육부 장관 하신 윤덕홍 선생님하고 그때 같이 대학원 다녔는데 윤 선생님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날 인터뷰 장면이 상당히 험악해서 이 사람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도 교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일본말은 서툴지만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고 뭐 답안지에 쓴 문장은 완벽하다 뭐 그걸로 통과됐고 뭐 그때 통계학 전공 교수가 또 뭐 상당히 저를 잘 봤어요. 그 답안 왜냐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한원상 선생님이 그 조사하는 걸 다 저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그때 통계하고 사회조사 방법론은 그때 아주 통달했거든요. 그래서 뭐 교과서보다도 더 정확한 답안을 썼다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이 이거 통계학 답안을 아주 잘 쓴 것 같다고 이렇게 귀뜸을 해줘서 이제 필기는 다 통과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임 교수하고 그런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임 교수하고 나중에 어떻게 화해가 됐냐면은 석사 논문을 쓰고 나니까는 그 주임 교수님이 다카시 아키라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았냐면은 식민지 시절에 서울서 지금의 서울고등학교 옛날에 그 당시에 경성중학이었죠. 지금은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서서문에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수업만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한국 유학생들 데리고서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학교 앞에 술집 가면은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 너 송창식 테이프 좀 구해와라 무슨 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기승전결해서 끝이 뭘로 하냐면은 8월 15일 날 내 위치가 어디였었느냐.
내가 그 일본군 로켓포 사수였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미군 상륙 저지하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 그 해변가 참호 속에 있다가 8월 15일 날 8.15를 맞았다. 이제 이게 그때쯤 이제 인사불성 될 때쯤 되면은 이제 의뢰 스토리 거기서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대구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고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석사 논문을 갖다가 쓰고 나니까는 연구회에서 어느 외부에서 온 그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유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일본말로 매질하시 굉장히 드문 사람인데 일본의 미군 정기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소개를 하는 그때 아직 석사 논문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이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석사 논문이 통과됐구나 하는 걸 갖다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일본의 이제 그것은 제 개인 얘기고요.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노동 문제가 그 당시 일본적 경영이라는 거하고 이제 결합이 돼 갖고서 뭐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뭐 일본 그때는 또 일본을 배우자는 것이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배우자는 것이 또 키워드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뭐 기업 공무원 뭐 선후배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슨 뭐 한마디로 해서 뭐냐 무슨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표피적으로 뭐 비결만 찾는 사람. 그때는 이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요즘은 이제 일본 얘기 나오면 왜 망했느냐. 그 망한 이유가 뭐냐는 거고 한마디로 대답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계획을 한 것 자체가 왜 했냐면은 도대체 그 뭐 전용인가 뭐 그 사람이 뭐 일본이 있단가 없단가 뭐 그런 책도 쓰기도 했지만은 이 전반적인 큰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피적으로 뭐 이 도구적인 지식만을 갖다가 핀셋으로 딱딱 뽑아서 쓰려는 것이 기업체에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풍토는 누구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들이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청년퇴직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저라도 이거 좀 큰 맥락을 갖다가 잡는 글을 갖다가 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사실 그 뭐 저희 인류학계도 상황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70년대, 80년대까지 특히 뭐 80년대까지는 대부분 사실은 유학을 가진 선생님들은 그쪽에서 원하는 게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이론은 자기들 걸 쓰되 사례는 한국 걸 써라라는 사실 그 무언의 그런 무게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은 선생님 그 시절에 그 한국인으로서 일본 연구를 하는 굉장히 약간 특이한 이 학문적인 이력을 시작하신 거고 사실 그게 또 생각해 보면 90년대, 2000년대 약간 한국에서 해외 연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만 학계에서 해외 연구가 다시 사그라들고 한국 연구로 이렇게 가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 좀 이런저런 학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석사 논문을 점령기 그 GHQ 시기에 그런 일본 노사 관계를 가지고 하셨고 이제 그다음 아마 그게 이 책의 3장에 해당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이후 이제 특히 80년대 후반, 89년 정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사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이 책에서 특히 뭐 4장에서 6장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후반부 이제 그 이후의 작업들은 이제 최근의 연구 작업들을 이제 망라하셔서 이렇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선생님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성을 이제 어찌 보면 선생님의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 연구자로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적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가 아마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식이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아마 들어가시던 그 시점이 굉장히 일본이 잘 나가던 시기, 소위 말하는 잘 나가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이 평가되던 시기, 동시에 일본 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번성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일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일본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일본 문화론적인 전통, 즉 일본 문화의 독특한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하나 유행하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서 일본의 노사관계를 보려고 하는 시각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런 두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셨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예,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일본 학계에서 지금도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그 큰 논쟁인데 제가 보니까는 그 일본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일본적 노사관계라는 것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에서도 한 30% 정도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일본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한국보다도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한 90%쯤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노동자에서 상층부의 한 5%나 10% 이내에 들어가는 그게 엘리트 그룹에게 적용되는 그 인사노무관리 관행인데 이것을 전원에게 적용되는 걸로 확대 해석이 돼 갖고서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일종의 이데올로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결국은 일본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기업은 결국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런 관행을 그걸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적 관계고 그 시장 원리로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럼 왜 일본적이라는 말은 왜 붙었느냐? 그것은 나중에 설명 논리, 말하자면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 문화인데 이 두 개가 좀 더 한 덩어리가 돼 갖고서 무슨 뭐 일본의 전통이다, 뭐 화해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한마디 개인 얘기로 하면 박사 논문 이제 심사할 때 그 당시 그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제 파스니안이 한 분 계셨습니다. 파슨즈 사회학, 그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강의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굉장히 원로 교수였죠. 그 유명한 SSM 조사, 일본의 그 사회 계층 이동 10년마다 하는 55년서부터 10년마다 하는 저 계층 이동 조사를 갖다가 이제 그 계획해서 여태까지 그 계속되고 있는 그 SSM 조사를 출발을 시키신 분이신데 그 도미나가 교수가 대뜸 하시는 말이 일본의 그 소위 이해 공동체라든가 이해라든가 문화 이런 공동체 논리로 이게 설명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건 이데올로기하고 사후 설명에 불과한 것이지 내부 메커니즘을 갖다 설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 생각하고 같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뭐냐면은 그때 그 시스템 시오리를 하시는 그 요시다 다미토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너는 일본의 노동운동이 격렬해갖고 노사관계가 혼란스러웠으면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은 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느냐. 그래서 저는 이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과 노사관계라는 것과는 그 별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했더니 내 시스템 시오리에 입각해서 해석해도 그렇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아슬아슬한 질문이었죠.
그게 이제 특히 일본 정부 쪽에서 거기서 말실수하다가 보면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확실히 그 일본에서 뭐 사실 일본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사실 그 밀교적인 전통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사회과학적인 보편적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현교가 사실 항상 요즘은 접합되어 있는 것이 일본을 설명한 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도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은 뭐 책에서는 문화적 전통의 특수성이 이과가 설명 논리를 아예 배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뭐 하루미베 부가 이야기했던 이데올로기로서 일본 문화 뭐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 시대별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양상들 속에서 일본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관계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 일본의 노사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일본 자본주의 논쟁.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뭐 지금 옛날 얘기지만 80년대 뭐 사회 구성체 논쟁, 국가론 논쟁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한국대학가에서 일본에서 1920년대, 30년대 있었던 일본 자본주의 논쟁의 핵심이 그 당시 막스주의 진영 내에서 노농파하고 강자파가 노농파는 자본주의의 원리대로 일본 사회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강자파는 일본적 특수성 뭐 천황제 파시즘이니 천황제 국가의 그런 파시즘의 특수성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그 논쟁이 대단했었는데 결국 그 일본을 해석할 때 일본 자체나 위협서나 결국은 특수성의 논리와 보편성의 논리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길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주고받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 학계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럼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흔히 기업별 노조라고 그냥 기업별 노조로 딱 이렇게 일본의 노사 관계는 기업별 노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패전 직후 일본 사회에서 이제 기업별 노조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패전 직후 왜 기업별 노조가 됐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조직이 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기구는 마비가 됐고, 그 당시 뭐 판사가 야미쌀이죠. 맞아. 아미시장에서 쌀을 갖다가 구입하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다가 판사가 굶어 죽은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은 전쟁이 끝났지만은 뭐 배급이라든가 뭐 생필품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통해서 기초적인 생활물자가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작동하는 조직이 기업밖에 없었으니까는 당연히 기업이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됐었고 따라서 기업이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됐기 때문에 노동 조건을 교섭한다 그러면 기업 단위에서 해야지 바깥에서는 뭐 정부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뭐 정부를 상대로 교섭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동하는 유일한 조직이 기업이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거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아주 악명만 남아 있지만은 전쟁 전에 산업보국회 조직. 전쟁 전에 산업보국회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긴 하지만은 기업 단위로 조직이 돼서 기업 단위로 말하자면은 모든 노동자의 인사 노무 관리뿐만 아니라 뭐 생활 보장이라든가 모든 통제를 갖다 기업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제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경로우전성이 있어 갖고서 그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 만들어 놓은 그 기초적인 조직이 그냥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전후의 질서가 기업 단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환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은 로날드 도아가 아주 근본적인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후발공업화, 레이트 디벨롭먼트 이펙트에서 찾고 있죠. 일본은
말하자면 산업화를 할 때 통째로 선진국에서 설비를 갖다 통째로 사다가 설치를 했는데 결국 노동자는 사올 수가 없죠. 노동자를 사올 수가 없으니까 노동자는 자체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갖다 모집을 해와 갖고서 먹이고 재우고 기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걸 기업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일본의 산업화 과정이 중화공업화 중심으로 이제 외국에서 설비를 수입해서 떨거덕 대규모 공장을 설치해 놓고 노동자를 자체 조달해서 내부에서 생활을 보장하면서 기술 훈련을 시켜 갖고서 공장 가동을 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일본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내부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사의 노동 조건을 교섭하는 단위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로날드 도어의 설명인데 본래 근본적으로는 그런 로날드 도어의 설명을 갖다가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90년대 포항제철 조사를 할 때 가보니까요. 이 안에 포항제철 사택단지가 있는데 사택단지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 게이트 안을 갖다 딱 통과하고 나면은 바깥에 질척거리는 포항 시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조사하러 여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프로젝트로 그때 조사하러 가서 첫날 뭘 느꼈냐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갔습니다만 용산하고 그때 그 당시 서부이촌동 가면 미군 부대하고 미군 주택단지 있었거든요. 그 용산에 그 앞에 남영동에 좀 그 허름한 집들이 있고 거기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미군 부대 철조망으로 들어오면 잔디밭 깔려져 있고 별천지란 말이에요. 꼭 그런 바깥 세계하고는 상관없는 이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꼭 그런 걸 그때 포항 가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연구가 시다치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유명한 말 있죠. 일본의 인문사회과학회인가요? 거기서 50년 뒤한 시다치 연구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다치의 노동자들은 시다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나서 시다치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다치에 입사하고 입사해서 평생을 살고 그다음에 죽고 나면은 히다치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태워져 갖고서 역시 히다치가 스폰서를 하고 있는 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태아 시절서부터 죽어서 귀신이 되까지 히다치 안을 갖다 떠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이제 히다치 연구의 결론인데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이것이 다 기업이 왜 이런 서비스를 왜 제공하냐. 그럼 그만큼 이것이 기업 운영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그게 정직한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90년대 전 중반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노조 데모 따라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핵심 쟁점이 산별 노조를 만들자라는 게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역시 산별 노조가 돼야지 더 기업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 민주노총으로 어찌 보면 한국은 산별 노조의 길을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일본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산별 노조에 대한 어떤 희망, 꿈 같은 게 있었던 시기가 전혀 없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때부터 여태까지 일본 노조도 공식적으로는 산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산별이라는 것은 이제 산별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유일한 산별 기능을 했던 것은 고도 경제 성장 때 그때는 이제 임금을 갖다가 요구하면은 기업이 지불 능력이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춘투라는 게 말하자면 산별로 뭉쳐갖고서 올해 몇 퍼센트를 갖다 요구하자. 그래서 다 같이 파업 날짜를 갖다 다 정해갖고서 파업한다고 위협을 가하면은 이제
그 시간 되기 몇 시간 전 앞에 파업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다 해결돼서 이제 임금 한 10% 정도 올라가고 그런 고도 경제 성장 시절에는 이제 약간의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나고 난 다음 70년대 후반기서부터는 노조 자체의 목표가 임금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고용 유지가 목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산별노조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뭐 정책 조사한다거나 여론 조사하는 것 그 이상의 기능을 갖다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산별노조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별노조를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입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제3공화국의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그 산별노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이름 자체가 그 박정희 시절에는 무슨 기업에 무슨 회사하고서 무슨 회사 분회지 무슨 회사 노조가 아니었거든요. 그 한국 서민노조 무슨 방직 그 지회라든가 분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전두환 정권이 80년대 노동법 바꾸면서 이제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갖다 전제로 해서 노동법을 갖다 만들어 놨죠. 근데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저 산별 노조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지금 노동자 중에서 그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의 상황을 갖다가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과 연관된 그 노사관계 제도 논의가 그 빠진 상태에서 슬로건만으로 그 산별이냐 기업별이냐 하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공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기업별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마 선생님께서도 기업별 노조의 고질적 병폐라고 하면서 제2노조 이야기를 하셨고 뭐 저도 사실 미나마타병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실 사실 미나마타 지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행위자가 지소 기업이었는데 지소 기업도 50년대 굉장히 노동운동이 활발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2노조 출현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노동운동이 붕괴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마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가장 유명했던 지금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60년 미츠미 이케 투쟁 같은 경우에서도 어찌 보면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분열로 인한 붕괴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50년대 60년대 노동운동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등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60년대 미츠미 이케 투쟁은 흔히 노동운동의 분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선생님께서 책에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미츠미 이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게 그 분수령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 노사관계 혹은 노동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 예, 그 미츠미 이케는 이제 우선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이제 석탄이 주 에너지원이었고 화학공업의 원료였던 시대에서 중동에서 훨씬 싼 그 석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원이 석유로 바뀌고 화학공업의 원료도 석탄화학에서 석유화학으로 바뀌는 시대에 말하자면 석탄 광산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었으니까 당연히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산업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은 노동자들의 직장 환경이 달라지게 되니까 거기서 발생한 구조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작업 현장 말하자면 샤플로어에서의 그 우리나라에선 현장이라고 하죠. 그 소위 그 작업장 권력계 작업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걸 왜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결이라고 하냐면은 미쓰비시 노조의 자랑하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작업장 현장에서의 그 노동 조건 결정에 관한 이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다가 노조가 장악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인데 따라서 이것은
그 광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재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일본 노사관계의 주도권의 소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저 큐슈 남쪽에 있는 광산의 문제가 일본 전국적인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쓰미케 투쟁이 이제 그 자본 기업 측의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인가 2년 지나서 일어난 굉장히 큰 비극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노조가 산업 안전에 관한 말하자면 점검을 갖다 굉장히 철저하게 했으니까는 그 기업에서 상당히 껄끄러웠죠. 뭐 툭 하면은 이제 뭐 점검해야 된다 그러고 뭐 세우고 그랬는데 미쓰미케 투쟁이 끝나고 나서 1년인가 2년 후에 3년 예, 한진 폭발 사고. 그 대규모 그 사건이 났죠. 네. 그 대규모 선제가 발생했죠. 맞아 콘베이어 석탄 날리는 콘베이어 벨트에서 뭐 화재가 났던가 뭐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은 그 노조의 기능이 약화된 직후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본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일본 질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일본 질소 한번 방문해 갖고서 거기 노조위원장하고 노무과직구나 하는 얘기 다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 질소가 한국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게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의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미나마다 사건을 저질렀고 나서 미나마다 사건을 저질른 건 일본 질소고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는 신일본 질소 앞에다 신자를 붙여갖고서 그 별도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실체는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노조위원장한테서 상당히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동경대 경제학과 출신이었고 또 같이 있었던 노무 담당 중역도 동경대 경제학과 그 노조위원장의 후배였는데 그때 노조위원장이 정년퇴직 직전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쪽에서는 미나마다 사건 때 주민들이 이제 그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공장 내부에서는 이제 파업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왜 미나마다 공장에서 이 노동 쪽에서 왜 이런 대사건이 벌어졌는가? 자기가 노조위원장이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흥남하고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을 미나마다 공장에다 배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조선인 노무자들을 갖다가 다루던 방식으로 일본인 노무자들을 다뤘기 때문에 결국은 미나마다에서 그 반년 정도 걸리는 그 대규모 재해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다 자기가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유학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이라서 그 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혹시 그 선생님 성함이 저 궁금하긴 한데 아마 6권으로 그 노조위원장이 6권의 책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꺼운 그 자료사를 그분이 뭐 와다나베 뭐였던가 하여튼 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식민지 시대라는 거의 그 잔재라는 것이 그 조선 땅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일본 내부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또 일본 정도서관계의 특성을 보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옆서 서 있던 그 노무 담당 중역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말단 노무과 말단 사원으로서 그 맨날 이제 그 위원장하고 치고받는 이제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당시로는 선배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당시 이 같은 과 선배님이 내 입장을 갖다가 봐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는 지금 되니까 조금 이해도 선배님을 갖다가 이해도 할 것 같습니다라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확실히 일본의 학벌 사회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학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일본 사회에서 끈질기구나 하는 것도 속으로 이제 같은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지만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느낀 것은 한참 얘기가 더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신일본 질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회사는 일본 질소는 우리는 신일본 질소지만 저 일본 질소 회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망할 수가 없냐? 그쪽에 그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미나마다병 환자의 보상 창구로서 그 가해 기업인 그 일본 질소가 존속해야지 보상금을 갖다 계속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창구로서 일본 질소라는 회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회사라는 얘기를 갖다 하나 하는 거고 다시 그러니까 얘기가 1945년 8월 15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 종전 당시에 회사 자산의 90% 이상이 흥남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 일본 보고 지금도 무슨 뭐 전후 배상 어쩌고 뭐 이제 이런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그 한국에 대해서 배상을 갖다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근데 흥남은 이제 북한에 있으니까 이제 결국 이제 북한에다가 요구해야 될 텐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일본 사회의 그 기층 정서 요즘 와서 한일 관계에서 뭐 배상 문제 그런 거 좀 시끄럽지만은 그 일본 사회의 그 말단의 그 기층 정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하나 에피소드 하나 중에 하나로 기억납니다. 네. 뭐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곁가지로 약간 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나마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흥남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미나마타병을 일으켰던 아세트알데히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 흥남 공장에서도 시도됐었기 때문에 1930년대 중후반 되면 조선일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증상들이 나온다. 그 미나마타병 증상들이 사회면에 많이 나왔고 사실 우리 유명한 김교신 씨도 사실은 그 당시 흥남에서 계셨는데 노무 담당하셨는데 미나마타병 증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아마 그 기사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식민지 기간이 길어졌으면 미나마타병이 아니라 흥남병으로 이 병명이 붙여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미나마타병 연구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미나마타병 얘기가 이 옆으로 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일본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의 그 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연구를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를 갖다가 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일본 연구가 얼마큼이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갖다 지금 반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아까 그 포항 선생님 말씀, 87년 포항 이야기도 하셨지만 50년대 미나마타에서도 미나마타 정말 벽촌인데 어촌이고 벽촌인데 미나마타 공장은 완벽하게 최신식 공장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선비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기업별 노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1노조와 제2노조가 분열하고 나서 제1노조가 반성을 하면서 이제 부끄러움 선언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나마타병에 대해서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히려 노조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나마타병 환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노조는 열심히 이렇게 미나마타병 연대 운동을 하는데 제2노조는 끝까지 이제 회사 측 입장으로 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케 탄광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노조가 사실은 어찌 보면 승자 뭐 카치구미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승자 조직에 속해서 결국은 그 집단이 어찌 보면 기업의 중심적인 노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됐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50, 60년대 그 분수령은 기업별 노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노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2노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47년 이후 1947년에 2일 그 제네스토 그러니까 2월 1일 날 예정된 총파업이 그 이제 말하자면 미군이 사전 경고해 갖고서 그 진압된 다음서부터 왜 그 미군이 말하자면 노사관계 그 수습에 나서 갖고서 각 그 직장에다가 민주화 동맹인가 그 민동파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조직을 해나가면서 노조 분열 공작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제2노조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제2노조 문제에 대해서
그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들도 여러 권 있고, 특히 후지다 와카오 교수 같은 사람이 제2노조로 제2 조합이라는 책도 쓰셨죠. 근데 그 당시에 기록들을 갖다가 읽어보게 되면은 그 미군 측 기록이나 일본 측 기록이나 보면은 그 제2조합이 왜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1조합의 그 리더십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고학력 화이트 칼라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대학 나온 화이트 칼라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대학 나온 화이트 칼라들이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그 당시 미군정 시대니까 모든 것을 갖다 미군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영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당시 그 미군 측 기록을 보게 되면은 미군 사령부에서 노동 담당하던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들이나 노동조합이 있던 친구들이 와서 했는데, 그때 어느 장교의 회고록을 보니까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무슨 뭐 연맹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CIO의 규약을 갖다 넘겨주고, 어느 회사에서 왔다 그러면 AFL의 규약을 갖다 넘겨주고 뭐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군 사령부에서 넘겨주는 각종 뭐 문건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갖다 보고 해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고학력 활동가들이 있어야지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뭐 지침을 세우고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샤플로의 그 주도권, 마침 작업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이제 고참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그 미군이 47년도 이후에 일본말로 역코 쓰고, 이제 영어로 하면 리버스 코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역회전하기 시작하면, 정책이 역회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누구를 갖다가 중점적인 포섭 대상으로 잡았냐면은 소외되었던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조장 반장들, 이제 고참 노동자들을 갖다가 주로 그 조직을 해갖고 이 사람들로 민주화 동맹을 조직을 하고, 앞에 나서 너희들 왜 바보같이 저 대학 나온 애들한테 끌려다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결국 숫자로 따지면 이쪽이 더 많고, 바보같이 대학 나온 그 사파란 애들한테 왜 끌려다니지 말아라. 우리 말 들으면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이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6.25 직전에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에서 6월 25일 날 전쟁 터지는데 한 열흘 전쯤에 유명한 레드 퍼지인가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레드 퍼지 때 주로 이제 그 레드 퍼지라는 게 뭐냐면은, 미군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 따라서 지명 해고를 한 10만 명 정도 지명 해고를 하고, 거기다 단서까지 붙여갖고서 이 명단에 의한 지명 해고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직 문제가 1950년대까지 일본 모든 노동자의 저변에 다 깔려져 있게 되는데, 그 레드 퍼지 때의 주 지명 해고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뭐냐면, 전후 초기에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한 말하자면 화이트 칼라 출신의 고학력 화이트 칼라 출신의 이제이고, 이 고학력 화이트 칼라니까 당연히 이 속에 공산당 당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제 말하자면 정리가 돼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학 쪽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사실 저도 석사 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정확하게 열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일제 빨갱이 청소를 갖다 그냥 싹 하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블루 칼라들, 그러면서 동시에 총평이 만들어지죠. 총평이 만들어지는데, 총평을 조직한 것이 미군 사령부의 어느 중위가 그걸 조직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한 일본의 다케마에치 교수의 인터뷰 기록을 보니까는
결국은 누구를 포섭했냐 하면은 블루칼라들을 장악하고 블루칼라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전전의 일본의 쉽게 말하면 사회당 좌파, 전전 일본 총동맹의 총동맹이니까 사회당 좌파들, 전후의 사회당 좌파들이죠. 사회당 좌파들과 미군정이 합작을 해갖고서 산별회의, 말하자면 공산당과 관계가 많은 산별회의 측에 그걸 몰아내고 그, 그 말하자면 총평, 소효가 이제 현장을 갖다 다 장악하는 과정이 벌어진 거니까는 이게 말하자면 그 제2노조 문제가 반드시 50년대, 60년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미군정 시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위에서의 음모론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제2노조가 왜 그 주도권을 잡았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또 노동자들의 정서에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네. 좀 굉장히 흥미로운. 전 사실 그러니까 60년대 노동운동에서 제일노조, 이노조의 분열이 굉장히 전면화되기 때문에 그게 왜 일어났을까라는 이야기를 되게 질문 드렸습니다만 좀 분열의 씨앗이나 뭐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패전 직후 점령기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그 이야기의 이제 이후의 이야기겠지만 60대 이후에 이제 좀 이 기술에서는 쌤의 기술에서는 이제 실리추구형 노동운동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아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본적 노사관계, 일본적 경영이라고 하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이제 이 시기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70년대, 80년대 노사관계의 변화는 아마 이제 고도경제 성장 종언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 능력주의 침투, 해외 생산과 노동력 구성 변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증가와 같은 뭐 그런 여러 변수들로 인한 기업별 노조의 기반이 침하되는 현상들을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노사관계의 변화, 우리가 흔히 뭐 사실 뭐 이제는 뭐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뭐 앞서 있다, 막 앞서 갔다, 옛날에 갔다요. 과거형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70년대, 80년대 노사관계 변화가 우리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의 노사관계 변화와 겹쳐지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과정들을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실리추경 노동운동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 73년도에 그 오일 쇼크와 이제 고도 성장 시대에 이제 종언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 인상의 시대를 끝나고 이제 고용 유지가 이제 노동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 의미하죠. 그런데 고용 유지라고 그러면 누구의 고용을 갖다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과 기업별 노조가 서로 이익 공동체가 돼 갖고서 기업별 노조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핵심적인 종업원들에게 대해서는 고용을 갖다 우선적으로 보장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가치가 좀 없는 그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동의한다. 그래서 노사가 이제 합작으로 리스트를 갖다 작성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여러 가지 산업구조 심의회라든가 여러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상당히 말하자면 갈 곳을 마련하고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그 일본식의 말하자면 소규모 코오퍼레티즘이라고 할까요? 노사정 대화를 하면서 그 충격을 갖다
그 완화하는 과정이 70년 5.16 쇼크 이후에 그 진행되었고 이것이 그 나중에 그 정보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을 갖다 기반으로 다시 그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빨리 5.16 쇼크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이 결국은 그 미국 경영학자들이 결국 저 일본적 경영이니 뭐 이제 그렇게 떠들기 시작한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일본 새로운 시대 일본적 경영이라든가 그게 1995년도에 나온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70년대 후반 이후로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고용을 갖다 보장하는 것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노사 합의의 내용인 고용 보장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라고 쉽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기 축적 능력 활용형 종업원에 대해서만 장기 고용을 갖다 보장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기업에 오래 있으면서 그 다른 데서는 가질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소위 일종의 암묵지라고 할까, 테시트 나울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장기 고용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그 전문가들은 그때 계약제로 데려다가 쓰고, 그다음에 단순 작업자들은 그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필요하면 고용하고 필요하면 채용하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고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일본 사회가 전에는 뭐 조화다, 뭐 상당히 단일하다, 공동체 문화다 그런 거 있지만 지금 일본 실정을 갖다가 보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장기 축적 능력 활용형 종업원, 말하자면 기업 내에서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비밀을 갖다 몸에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만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공부 많이 해서 무슨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자 붙은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제로 채용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관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는 이제 그다음에 뭐 아키하바라, 뭐 도리마지겐이니 무슨 그런 불안정 고용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뭐 도요다 이상한 사건도 저지르고 뭐 도요다에서 해고된 하청 노동자가 도요다사 정문을 갖다 차로 들이받는 사건도 나오고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정 90년대 들어서 급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이제 통합 모델로 요즘 일본 사회를 갖다가 해석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되는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의 그 고용 노동 문제에 관한 이해는 현재의 일본 사회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배경적 지식으로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7년 이후 그 OECD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 개인당 국민소득이 한국, 일본보다 앞선다는 그 발표가 OECD에서 나올 정도의 지금 시대가 됐으니까는 지금 한국에서 일본 배우자는 소리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일본에서 진행된 일에 관한 이해는 한국 사회를 갖다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뭐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소비하는 방식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학이 사실 뭐 한국의 80년대, 90년대에 어느 정도 활발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대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치경제학적으로 일본 사회를 보려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일본 사회는 오히려 문화론적으로 이제 일본 대중문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회가 좀 소비되는 방식이 강했던 것 같고, 오히려 90년대 이후에 일본 사회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심은 한국에서 거의 소멸해버리는, 아마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지금의 한 일본 사회를 보기 위해서 역시 정치경제학적으로 일본 사회의 90년대 이후의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도 설득력이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 89년에 말씀께서 89년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89년 노동전선이 통일되면서 연합이 결성됐다라고 했고, 그 연합의 결성 결과 표면적인 노사관계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적 균열은 확대되고, 그게 아마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으로 사실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사회 해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 89년 이후의 그 변화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를 어찌 보면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개인을 갖다가 통합하는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은 기업이 사회 통합 기능을 굉장히 스스로 축소하고 포기한다는 거나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이제 어디 중간에 쉽게 말하면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속이 없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별로 소개가 안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다시 자본론을 읽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일본 문학계에서 언제부터 2000년대 들어서인가요? 옛날 전전에 유명한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맞아 죽은 소설가 고바야시 다키지 고바야시 다키지 있죠. 기획하공선 간이 고센 네. 오츠크에서 개 잡는 얘기. 네, 맞습니다. 소위 나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가 있는데, 고바야시 다키지 책이 벼랑간 다시 팔리기 간이 고선이 벼랑간 다시 팔리기 네, 시작한 맞습니다. 그게 아마 2000년대에 네. 들어와서 일본 문학에서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왜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학 소설들이 왜 갑자기 다시 팔리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벼랑간 한때 자본론이라는 것이 다 이제 파지 취급받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본론도 대학가에서 자본론도 팔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학계 전공에서 제가 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는 도대체 계급 계층이라는 과목이 세미나가 거의 아주 전멸 상태가 될 정도로, 저편에서 넘버원하고 할 때는 도대체 계급 계층론을 갖다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쪽 교수님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어떻게 내 세미나가 이거 괴멸 상태에 빠졌다고 그렇게 한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올해 2000년대 이후에 다시 일본 학계에서도 보면 계급이니 계층이니 격차니 이런 제목이 붙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저편에서 넘버원이니 신중간 대중 사회니 우리나라에 알려진 일본 모델론의 중요한 소재가 됐던 일본의 아주 평화롭고 평온하고 풍요한 사회라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니 무슨 코믹이니 이제 이런 쪽으로 문화가 소개가 되고 있지, 이런 생활 문화, 이런 다른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은 별로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별로 소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후라는 거 하는 말 자체부터 사실 네. 한국 사회에서는 그다지 커다란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실 그런 중요한. 근데 지금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전후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모르죠. 관심이 없는 거 정도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일본하고 뭘 얘기를 할 때 계속 뭔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메가더 군정을 거치면서 그 메이지 헌법과 전후에 메가더 군정하에서 만들어진 신헌법은 엄청나게 다른 종류의 국가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일본이라 그러면 되겠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그 메이지 헌법 시대의 국가를 갖다 전제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나쁜 놈들이지 뭐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 전에 일본 세대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전후의 신헌법 그 말하자면 그 민주적인 헌법이고 일본의 노동법 같은 것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동기준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 이런 질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일 간의 대화를 하면 뭐가 이제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가 이제 계속 주파수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에서 일본을 인식할 때 현재 일본을 갖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한국 학계에서부터 좀 솔직하게 좀 퍼스펙티브에 관한 그 기준점 설정을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너무나 좀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설명해서 3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가 거의 완벽하게 요약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저도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 노동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노사관계가 변화해 가는 과정, 노동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혹은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생활 세계에 대한 그런 연구도 선생님께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책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어떤 박사 논문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나중에 이거 하다 보니까는 우선 이 책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래 서울대 출판부하고 제가 이게 그 지역종합연구소에 있을 때 서울대 출판부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박사 논문을 번역해서 이렇게 딱 했더니 레프리들이 무슨 줄거리만 얘기하고 많이 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많이 줄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고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갖고서 이제 내려고 보니까 이게 출판사에서 좀 더 비명을 올려갖고 좀 분량을 좀 조절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그런 얘기 하려면 어차피 구구절절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가마다 사토시의 자동차 절반 공장 얘기를 갖다 이제 거기서 뭐 QC 뭐 소집단 운동이니 무슨 뭐 내부에서의 그 관리 방식이니 결국 그 얘기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지만은 사실 가마다 사토시의 그 르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만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라이프 히스토리라든가 토요타를 떠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라든가 토요타 자동차의 노동자들이 왜 회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느냐. 그것이 완전히 생활 세계의 주도권을 갖다 완전히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주택 문제 같은 것을 갖다가 토요타에선 아마 포드에서 따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자가 딱 입사를 하면은 이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노동자의 그 생애 주기에 관한 회사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어갖고 어느 때는 집을 사야 되고 어느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어느 때는 주택 론을 다 갚고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사에서 징계라도 당하거나 그러면은 모든 인생 계획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날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는 소위 일본의 그 주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꼼짝 못하고 그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마다 사토시 르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사실 본질적인 얘기가 거기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책을 아마 별도의 책을 한 권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 작업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또 일본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이야기지만 일본 사회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도 일본 사회는 80년대, 90년대 버블 시기도 있었고, 근데 나름대로 정말 말 그대로 풍요로운 시대를 경험을
했던 세대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3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풍요로운 시기가 정말 90년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주 짧았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어찌 보면 계속 위기, 그리고 계속 어찌 보면 힘들어지는 시기가 좀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노사관계 노동운동의 역사가 좀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 혹은 노사관계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 결국은 그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과 이제 직업적인 활동가들과 그 일반 기층에서 열심히 그 생활인으로서 노동자와 이 사이가 이제 얼마큼이나 벌어져 있느냐, 그 말하자면 밀착되어 있느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을 왜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갖다가 한국에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 지금은 별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으나마는 귀국하고 나니까는 뭐 어떻게 경영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나면은 일본의 성공한 일본의 노사관계를 갖다 어떻게 협조적으로 만들었냐 물어보고, 노동운동 측에 관련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일본의 노조는 왜 망했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퇴임하면서 경제와 사회에다가 쓴 퇴임의 변에다가 그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만들어낸 답변이 뭐냐면, 하도 귀찮아서 어떤 그 답변을 갖다가 생각했냐면은, 노동운동 측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우익이, 한국의 보수파가 일본의 우익만큼 유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고, 일본 경영식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풀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상 일본 성공론은 일본 내부에서는 별로 안 믿고 미국 경영학자들이 부풀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첫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뭐 현재 한국 사회과학에서, 인문사회과학에서 일본학의 위상이 사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아마 저도 제가 90년대 중반 학번입니다만,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 때만 하더라도 인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일본을 연구하겠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지금 한국 사회과학 전반에서 해외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학 연구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서 일본에 대한 연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한국 사회과학에서 일본 연구의 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연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울러서 선생님께서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40년을 넘게 한우물을 파셨는데, 퇴임을 하신 이 시점에서 어떤 또 다른 작업 혹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계신지도 아울러서 질문. 예, 굉장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중국학에 밀려갖고서 지금 완전히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90년대 96년인가 7년도에 호주 뉴질랜드 합동 거기 이제 호주 뉴질랜드 2년에 한 번씩 일본 학회 같이 하죠. 거기 참석했더니, 거기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제 각 대학에서 말 가르치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2000년대에 한번
거기 한번 회의 참석했더니 그 싹 없어졌어요. 분위기도 좀 우울하고 굉장히 우선 일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호주 대학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 저 해외 학회에 발표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한 10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보고서용 뭐 실적 만드느라고 눈치를 보니까 다 그런 친구들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애초에 일본 연구 자체가 거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90년도 9월 달에 귀국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는 뭐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일본 가보지도 않은 친구들도 전부 다 저보다도 일본에서 많이 목청이 크게 이렇게 뭐 일본은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얘기하고 그때 귀국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일본의 일본적 경영 얘기하려면 의뢰 일본 상가 도쿠가와 시대의 뭐 상가 동족단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 게 아마 경영학교 과정은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현대의 제조업의 중화학공업에서의 인사 노무 관리 질서를 갖다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플로어에서 어떤 분이 그래서 나는 나는 어느 대학 경영학 교수인데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니까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 정식으로 학위증 받기도 전이니까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아니 지금 질문자가 하시는 말씀은 뭐 상가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른 얘기를 갖다 서로 하고 있는 거다. 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띄우니까는 이제 같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틈인가 뭐 일본에서 뭐 버블이 꺼졌다 어쨌다 뭐 그런 소리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더니 싹 없어졌더라고요. 뭐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뭐 조정래 씨인가요? 뭐 어느 분이 어마어마한 소리 하셨죠. 한국에서 뭐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을 불러서 친일파가 뭐 백몇십만 명이 있는데 친일파들을 다 말하자면 숙청하지 않으면은 청산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바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럼 내가 청산 대상 친일파의 서열을 따지면은 내가 한 몇 등 안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낮춰서 생각해도 한 1000명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그때 속으로 이거 괜히 귀국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농담이지만은 너무 시류에 따라서 대학에서의 학문이라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시류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대학이라든가 학문의 세계에서는 자기 할 걸 잡아가서 할 걸 일관성 있게 쭉 가야 되는데 너무 시류에 따라서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뭐 연구비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그것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연구비가 김영삼 정권 때는 세계화한다고 그러니까는 연구비가 많았고 서울대학에 지역종합연구소도 만들어지고 뭐 국제대학원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다가 물론 IMF 외환위기도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 들어서니까 전 정권 싹 없어진다고 해갖고서 뭐 국제대학원 예산부터 깎이고 지역연구비 예산 항목에서 지역연구비 그 자체가 없어져 갖고 그때 그거 보건운동 하라고 뭐 어디 다들 지역연구하는 사람들 모이라 그래서 어디 모여갖고서 무슨 뭐 채택하는 성명서 같은 거 채택하는데도 나가져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 너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은 학문의 제도화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 그 일본 학과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일본 학과 만들어진 게 그 당시에 뭐 수도권 일대에서는 그 대학 정원을 갖다가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통제하던 시절이 지금도 건교부인가요? 무슨 뭐 하여튼 건설부가 이거 통제를 하는데 수도권의 수도권 집중 방지 때문에. 근데 유일한 예외가 이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계 IT 계통과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화에 기여하는 과들 그 덕분에 제가 있었던 성공회 대학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몇 개 대학에서 일본 학과 대학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내고면 정원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총장들이 이거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과가 몇 개 반신대도 만들어지고 몇 개 만들어진 거 그거 자체는 좋은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학문 정책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이게 학문 정책이 말하자면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의 하부 변수가 돼서 그러니까 종속되지 말고 이 독자적인 그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도 우리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은 좀 여론을 만드는데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남들이 젊은 분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거기에 뭐 그 레드오션에 끼어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시간이 아까워서 못 하고 뭐 또 귀찮아서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좀 하여튼 에너지가 남아 있는 동안까지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본의 사회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좀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최소한 메이지 유신 때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그래서 새로운 좀 번역이라든가 소개라든가 그런 일종의 좀 기초 형성에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뭐 이거는 연구 실적 보고에 쫓기는 젊은 현직 교수들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일단 실적 보고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좀 이건 좀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좀 부끄럽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사실 오늘 뭐 굉장히 오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여전히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들은 뭐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특히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해서 좀 긴 시간적인 그런 70년, 80년에 이른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작업들을 보는 작업들은 흔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버거웠고 아마 이 북토크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적인 공부를 한 독자들이 아닌 일반 독자들도 이런 표피의 대중문화, 물론 대중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후 일본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런 흐름들을 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독서 경험들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북토크가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책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북토크가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이번 겨울 착실하게 차분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이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